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은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은영입니다. 한 달 동안 무고하셨는지요? 정말 덥죠. 제가 1994년에 살아 있었는데 그때 정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밤에 잠 못 잤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예. 근데 이번 더위는 좀 나은 게 그래도 에어컨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근데 어저께 밤부터 쳐서 지나고 나니까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비만과 통증이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제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너도 살쪘는데 무슨 이런 걸 하냐. 왜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 머리는 못 깎아도 솔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죄송합니다. 종교 비하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못해도 똑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왜,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도 니네가 제대로 이해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비만은. 예. 예. 이게 비만이 이제 영향을 주는 관절은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갖고 온 건데 이건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슬라이드인데 일단 배가 뾰록 나오니까 그러니까 골반 전방 틸트 이게 뭐냐면 배가 앞으로 나오니까 골반이 앞으로 쑥 빠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정해져 가지고 고관절도 구부러지고 슬관절도 구부러지고 앞으로 구부러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흉추 과후만이라고 부르는 게 생기고 이렇게 되면 목도 안 좋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가장 영향 끼치는 건 아무래도 이 중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죠. 허리, 엉덩이, 무릎, 발목이 되겠습니다. 허리, 엉덩이, 무릎, 발목 한 네 군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2차적으로는 어깨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다는데 그 외에도 안 좋은 게 많으니까. 이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그림인데 척 보시면 아시겠죠. 이분은 세 군데 다 멀쩡하시죠? 부하가 안 가는데 좀 찌니까 이렇게 되고 더 찌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엉덩이, 무릎, 발목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유가 있는 게요. 가장 체중이 늘었을 때 세 군데 관절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리요. 예. 하나씩 이제 살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만 시의 체형 변화. 이렇게 배가 앞으로 되고 등짝이 쭉 뒤로 빠지고 배가 앞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구부정해진다 이거죠. 무릎도 이게 약간 구부러지고 발목도 구부러지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 비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비만과 만성 통증 환자들 제가 많이 봤지만 이분들 오시면요. 놀랍게도 아파서 못 움직여서 비만이 됐나. 비만이라 관절이 망가져서 아픈가?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의외로요, 만성 통증 환자분들 중에 이 비만이 결과인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관절염 환자들도요, 비만이 결과인 분들이 많아요. 무릎이 아파서 못 움직여서 비만이 되신 거죠. 살이 찝니다. 이게 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비만의 생체 역학적 변화라는 게 요 앞에 보시면 이게 휘잖아요, 이렇게. 휘니까 원래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쭉 이렇게 피질 못하니까 각 부위 이렇게 문제가 많이 구부러지는 데가 다 아플 수 있겠죠? 예? 목, 등, 허리 다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성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 거죠. 이게 생체 역학적 변화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비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바로 이 CRP, IL6, 렙틴 이런 건 뭐냐면 염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주장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뱃속에서 뱃속의 지방세포가 염증 인자를 분비한다. 그런가 보다 합니다. 연구 결과 그렇다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게 비만과 우울증인데요. 이게 우울해서 비만한가? 우울증에 빠져서 비만해지나?
근데 너무 우울하면 또 밥을 못 먹어서 굶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비만하신 분들 보면 우울증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음식만이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에 걸리면 비만과 우울증. 그러니까 비만하신 분이 만성 통증으로 왔는데 이분의 원인이 대체 비만 때문인가? 우울증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성 통증, 비만이야. 그러면 뭐 염증인자 있고 생체 역학적인 아까 그 변화가 있으니까 그냥 아프신 분이니까 살 빼라 그래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 쉽죠. 의사인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 때문에 비만되시고 비만돼서 만성 통증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울증 해결해 드려야겠죠. 그렇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수면장애. 수면장애가 오는 게 이제 뭐 코골이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수면장애가 오죠. 그러니까는 만성 통증이 있고 수면장애가 있는데 이분이 만성 통증 때문에 아파서 수면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비만이어서 수면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원인인지 이렇게 환자들 상대할 때마다 저는 이제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게 원인이고 저게 원인이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냥 온몸이 아픈데 비만하다. 그러면 살 빼세요? 이거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근데 뭐 온몸이 아프니까 나 잠도 못 자겠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온몸이 아파서 못 주무시는 게 아니라 비만이어서 못 주무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비인후과 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게 원인이 막 섞여 있고 뭐가 앞뒤고 뭐가 원인이고 결과인지 막 뒤섞여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만과 생활 방식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비만하니까 좀 움직이려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움직이질 못합니다. 움직이질 못하니까 느리게 되고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건데 비만이 있어서 움직이질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관절이 덜 아프죠. 반대가 되는 거죠. 비만하니까 오히려 덜 아파지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것도 좀 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러 가지 제 유튜브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들도 보면 결국은 이게 만성 통증 치료를 위해선 근력 운동과 체중 감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서 비만이 돼가지고 아픈 건지 아파서 비만이 된 건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만성 통증을 좀 치료하기 위해선 결국은 이 체중 감소가 필요하고 근력 운동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놨는데 이게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이게 비만은 결국은 통증을 계속되게 하는 거죠. 움직이질 않고 몸도 나빠지고 염증 수치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통증을 계속되게 하죠. 그런데 이것도 또 한 가지 예외적인 게 있는 게 영양실조보단 나아요. 밥을 안 먹어서 바짝 마른 분도 만성 통증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영양실조 때문에 아프신 건데 그보단 그냥 살찐 게 낫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아요. 살찌고서 그냥 운동 그냥 슬슬 좀 하는 게 덜 아파요, 몸에. 이런 게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영양실조가 없다지만 의외로 있어요. 어떤 영양실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술 드시면 비타민 B1 빠지죠. 염증 수치 생기죠. 맨날 술 드셔가지고요. 근력이 막 떨어지고 염증 생기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영양실조도 와 있어요. 사실은. 부분적인 영양실조지만. 그런 분들은 비타민을 좀 드셔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좀 제가 이거저거 말씀드리니까 좀 다르죠? 저희 그 통증 클리닉에서 보는 비만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막말로 어떨 때는 그냥 우울하신 분 그냥 살찌라고 그냥 말씀드리기도 해요. 바짝 말라가지고서 아픈 거보다야 낫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너무 살찌면 또 어떻게 활동이 안 되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비만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겠죠. 관련이 당연히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건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 무릎이라고 보십시오. 일단 무릎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위험인자는 당연히 50세 이상. 이게 연령이 많아지면 오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연골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다음에 관절이 다치신 분들. 아무래도 다쳐가지고 뭐 수술받고 이런 분들이 이제 손상이 심할 테니까요. 예, 그 다음에 관절에 염증이 있는 분들. 한번 이제 세균 같은 게 들어가서 염증이 있었던 분들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당연히 비만이고, 그다음 제가 그 밑에 파란 글씨로 적어 놓은 게 이게 가장 많다는 거예요. 과도하고 무리한 사용. 그러니까 뭐, 밭농사를 짓는데 무릎 계속 꿇고 일하고,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일하고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무릎을 이렇게 꿇고 일하는 자세. 그런 거 뭐 쪼그러뛰기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연골이 되게 약해져 있거든요. 이제 이 과도하고 무리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 좋고, 뭐 이런 분들 중에 이제 비만한 분들은 살을 빼야지 이제 좋아지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만만이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 이번에 아주 재미난 뉴스 기사가 나왔길래 제가 봤는데, 예, 가톨릭대 박도준 교수님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거 뭐 표가 복잡한데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비만과 무릎 통증 여기 나오죠. 각설하고 비만하면 무릎 관절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복부 비만 1.17배, 1.28배, 1.41배. 비만한 무릎 관절염이 생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41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비만하지 않아도 걸릴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1.41배밖에 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비만자 중에 여자는 더 생긴대요. 여자가 비만하면 무릎 관절염이 더 많이 생긴다. 이건 당연한 게 여자분들이 근육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만하면 더 무릎 관절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령대에 대해서는 이게 쭉 연구가 결과가 뭐냐면은 80대에서는 1.24배이지만 50대에서는 1.47배가 생긴다. 이건 뭐냐? 비만하면 젊어서 무릎이 망가진다.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 때는 비만해도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제가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무리한 사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만한 상태라는 건 뭐죠? 남들 세 번 쓴 거하고 내가 한 번 쓴 건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과도하게 무리하게 쓰게 된 거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젊을수록 비만하면 더 무릎이 망가지죠. 80대 이상이 되시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더 망가질 게 없죠, 사실은. 그래서 덜할 것이다 추정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비만이랑 퇴행성 관절염이랑 관련이 있는 건 분명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생각보다 막 두세 배씩 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이 놀라운 연구라니까. 제가 딴 거 아무리 찾아봐도 두세 배인 거는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유전 있지 않습니까? 유전은 한 2.38배인가? 2.4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유전이 가장 위험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이 퇴행성 관절염 왔는데 무릎에 나도 오겠는데? 우리 엄마도 있었는데 나도 있겠는데? 그게 오히려 더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비만은 역시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비만과 무릎 통증은 이게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무릎 문제 얘기하냐? 비만할 때 가장 많이 망가지는 게 무릎이기 때문이에요. 무릎. 예. 그래서 비만과 무릎 통증이 있는데,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건데 혹시 저만 아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걸을 때는 평지만 걸으시고요. 정 많이 걸을 때 스틱을 사용하셔야 돼요. 양손에 아니면 한 손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스틱을 사용하면 좀 이렇게 꺼리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도 요즘 좀 달라진 게 등산이나 이런 데서는 스틱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등산을 자주 가는데 산에 가서 60 넘으신 분들인데 스틱 사용 안 하고 내려올 때 보면요, 다리가 이렇게 O자로 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막 내려오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속으로 이거 아닌데 이게 스틱 쓰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통증이 없으시니까 그냥 내려오긴 하지만 무릎 다 망가지는 게 없어 보입니다. 걱정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요즘은 확실히 옛날보다 등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스틱 사용하시는 분이 늘었더라고요. 평지 걷는 것도요, 무릎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고 이런 분들은 스틱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게 운동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독일도 그 걷는 그런 숲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 놔서 독일에도 있는데 거기는 그분들은 걸으실 때 보니까 스틱을 양손에 잡고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저 합리적인 사람들인데 왜 저런 쓰잘데기 없는 걸 갖고 걷나 그랬거든요. 이 돌이켜 놓고 보니까 그분들이 맞았죠. 예. 아무래도 아무리 이게 내 무릎이 멀쩡해도 이 장시간 걷는다는 건 무릎에 무리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스틱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파란 색깔로 한 게 뭐냐? 체중의 80%가 무릎 관절에 실린다. 이건 뭐냐면 서 있을 때예요. 서 있을 때 우리 몸의 체중은 대부분 무릎에 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하죠. 그 허리나 고관절에 실릴 것 같은데 무릎에 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무릎까지의 몸무게를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무게가 그러니까 무릎 위의 몸무게는 다 무릎에 실린다는 거죠. 무릎 밑에도 체중이 다리가 있으니까 무게가 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무릎 위에 체중이 실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만하시면 무릎이 완전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운동은 뭐 자전거 그리고 뭐 근력 운동 결국은 비만 탈출을 하셔야 좀 통증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원인은 비만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무릎이 아프시더라도 이 비만하신 상태에서는 무릎이 계속 아플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만을 좀 탈출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 그 탈출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자전거나 근력 운동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잘 안 되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쉬우면 뭐 아플 사람 없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비만과 허리 통증인데 놀랍게도 이제 허리도 아프긴 한데 허리는 이제 그 허리도요 이게 과전만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배가 앞으로 쑥 나오니까 이거 빨간데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아니 구글에서 찾았는데 이게 빨갛게 이렇게 요 무릎 배가 요 앞으로 나가면서 허리에 무리가 간다는 거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고요. 디스크가 이렇게 뒤쪽이 찌그러지죠. 이런 분들은 뭐 아주 당연스럽지만 뒤로 젖히면 안 되겠죠. 많이 젖히면 더 아프겠죠. 앞으로 좀 구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구부리시다 보니까 디스크가 안 좋아지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허리는 상반신의 무게만 이게 지탱하잖아요. 상반신. 그러니까 체중의 영향이 확실히 무릎보다는 좀 적어요. 아니 허리 아픈데 살 빼라고 그래야지 왜 그런 소리 안 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 적은 건 분명해요. 하여튼. 그래서 허리는 이게 일단 무지하게 살찐 분들은 허리가 아프긴 해요. 당연히 아프죠. 그래서 살은 빼긴 해야 되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단기간에 과도한 체중 감소는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허리 근육은요 자세 유지 근육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확 빼버리면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근육이 먼저 빠지면서 뭐 다른 데는 그런 대로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허리는 굉장히 이게 자세 유지를 못하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얼하게는 일주일에 1kg 이상 빼시면 안 돼요. 그것도 뭐 어렵겠지만 일주일에 0.5 정도 빼서 한 달에 2kg 정도 빼셔야 허리가 안 아프십니다. 한 번에 빼시면 근육 먼저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뭐 코어 운동, 체중 감소하고 뭐 걷는 운동을 하고 뭐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거나 하는 운동은 금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살찌신 분도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서 이렇게 운동하시면 안 돼요. 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걷기 운동은 뭐 평지 이상은 못 하실 거예요. 좀 비만하신 분들은. 그 허리 코어 운동은 조금씩 하셔야 되는데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거나 하는 운동이 아니고 뭐 누워서 배들기 운동 뭐 간단한 거. 그런 거로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평지를 걸으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비만하신 분들도 뚝 쪽바로 쭉 피고 걸으면 바로 허리 그 자세 유지 근육이 쫙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네,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비만은 발목 통증을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만이 발목 통증을 일으킬 수도 아니 일으킬 수도 있는데 발목이 아프신 분이 만약에 비만하다면 살을 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만의 진단 기준은 나와 있죠, 다. 그리고 체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런 데도 좀 계속 아픈 분들은.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엉덩이 관절 우리가 고관절이라 부르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게 아프신 데가 사타구니 부근이에요. 사타구니. 엉덩이 바깥쪽이 아니고. 그래서 엉덩이 뒤쪽이 아프시면 요거는 천장관절이라고 그래서 허리 통증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사타구니 부근이 아프시면 그 고관절인데, 이런 분들은 쪼그려 앉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만 해보면 알죠. 이게 이분이 고관절이 진짜 아프신 분들은 절대 쪼그려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 비만하면 고관절이 아프게 돼 있어요. 여기도 관절이니까. 여기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거지만, 고관절이나 슬관절에 만약에 체계중이 1kg는 늘어나게 되면 5kg가 더 걸린다. 5배 정도가 더 걸린다. 여러 가지 연구에 따라서 뭐 7배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1kg만 늘어나도 체중은 5배가 그러니까 1이면 5배가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통증을 치료하려면 체중을 줄여야 돼요. 이 얘기는 다른 데와 다 무릎이나 발목하고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만과 고관절, 우리나라는 고관절이 아프신 분들은요, 비만보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그 관절이 망가지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병은 술 먹으면 걸리는 건데, 대퇴골두가 아까 여기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하는 여기가 썩어요. 술 먹으면 썩습니다. 술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고관절은, 어디 갔냐. 고관절 아프실 때는, 고관절 여기 아프실 때는 이거 살 빼기 전에 술부터 끊으셔요. 어? 술부터 끊으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고관절은 이게 다리가 길면 많이 아프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서양인들이 더 많이 아프다, 우리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리 긴 사람이 있던데? 예?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저는 나이 들면 고관절 아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네. 이게 결론이 참 황당한데, 결국은 체중을 줄이고 근력 운동한다. 그럼 어떻게 체중을 줄이고 근력 운동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내용이. 제가 여기서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도 다른 분들이 방송한 거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체중 줄이는 방법, 근력 운동하는 방법, 이런 거.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비만하신 분들은 근력 운동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부상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은 근력 운동으로 빼는 게 아니고 식이요법으로 빼는 거죠. 식이요법이 7, 운동이 3입니다. 운칠기삼이죠. 운칠기삼. 운동이 반대죠. 그러니까 운동이 3, 먹는 게 7. 운삼 먹칠이라고 해야 되나? 예. 하여튼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별 내용도 없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리하자면, 만성 통증의 원인이 비만인지는 불확실하나, 만약에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분이 비만이면 체중을 좀 빼시면 통증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이제 또 너무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해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또 여러 가지 재밌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죠. 정말 이 시간 기다려주시고요. 한 달 동안 정말 제 인생의 낙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예. 그러면은 이미영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영님.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나요? 이거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는 뭐를 분비시킨다?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은 스테로이드라 부르죠. 스테로이드는 혈당 수치를 올리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혈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스트레스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다 포함됩니다. 예.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부신피질 호르몬이 부신피질에서 많이 나오면 무조건 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많이 피곤하게 막 몸에 스트레스를 주면 혈당치가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스트레스도 혈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 수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암도 걸리고 면역 기능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테로이드가 분비되거든요.
스테로이드가 분비되니까 스테로이드가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병은 몽땅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가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예. 다만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이 좀 안 온다 정신적으로, 그러면 그건 내가 지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거까지는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착한 맛 던진에스 통계님, 예, 안녕하세요. 던진에스 통계님은 저희 그 비욘디 애청자이십니다. 애시청자이시죠. 네. 감사드리고요. 만성 통증이 있으면 우울해지나요? 프레가발린 약이 체중 증가하는 데 영향을 주나요? 울트라셋을 먹으면 가스가 차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울트라셋을 드시면 가스가 차세요? 그럴 수도 있나?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울트라셋이란 약이 타이레놀이란 약이랑 트라마돌이란 약을 같이 쓴 건데, 타이레놀이란 약이 트라마돌이란 약이 그게 준마약성 진통제니까, 마약은 장의 운동을 저하시키니까 가스가 찬다. 이게 설명드리는데 좀 제가 설명은 되는데 진짠지는 좀 의심스러운데요. 울트라셋이 진짜 가스 차는데 원인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논리적으로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프레가발린 약이 체중을 증가하는 데 영향을 주나요? 체중 증가. 프레가발린이 체중 증가, 제가 문득 떠오르진 않는데 체중 감소시킬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성 통증이 있으면 우울해지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몸이 아픈데 어떻게 안 우울해지겠습니까? 뭐 짜증나죠. 살기가 싫어집니다. 내가 이게 아니, 저희 병원에 이 70살쯤 되신 분들, 무릎 관절염으로 오신 분들 많거든요. 계속 아픕니다. 우울해지죠. 아니, 내가 나가가지고 활동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몸이 아픈데 얼마나 우울해지시겠어요? 예. 그래서 만성 통증 있는 분들한테 우울증 약을 많이 주죠. 그게 좀 우울증에 빠지지 말게. 예. 그 답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답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늘보리님. 예. 최근 발 부상으로 발바닥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디스크 치료 때문에 허리에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른 부위에 맞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맞는 간격이 짧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혹시나 부작용이 우려되어 질문합니다. 당연히 스테로이드 주사가 다른 부위에 맞아도 맞는 간격이 짧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한 번이면 한 번이라고 그냥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바닥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용량이 적겠죠. 그러면 들어갈 양이 적겠고, 허리 쪽에는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간격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겠고, 양이 보통 발바닥에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알 수 없으니까, 양만 적다면야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맞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스테로이드가 그래도 꽤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도 일주 이상은 떨어뜨려 놓으셔야 안전하겠습니다. 일주 이상. 예. 일주 이상. 2주면 더 좋고, 3주면 더 좋고. 예. 그러니까 너무 간격이 짧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예. 그 다음에 들어간 양이 얼마인지도 되게 중요해요. 발바닥에만 스테로이드만 이만큼 들어갔으면 허리에 스테로이드 좀 맞아도 그거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은데, 발바닥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았다. 그럼 허리에 또 많이 맞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실 게, 내가 이제 스테로이드 맞았는데 처음에 얼마를 맞았냐, 이번에 얼마를 맞으냐. 그래서 그 양을 체크해 보시면은 맞는 간격이 짧더라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양을 많이 맞았으면 그때는 간격을 좀 떨어뜨려 놓으셔야죠. 예. 보통은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트리암시놀론이라고 좀 길게 작용하는 건 한 3주 정도까지 가거든요. 길면 2주까지 가지만 보통. 그러니까 그 정도 간격 두시고 맞으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발바닥에 스테로이드 맞으셨는데 또 허리까지 맞으셔야 돼요. 이런 또 문제가 있네. 근데 부작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세요.
양이 얼마냐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 부작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늘이님, 예, 안녕하세요, 하늘이님. 예. 비만은 없는데 아기 낳자마자 무릎 통증으로 괴로운데 왜 그런가요? 앉았다 일어나면 뚝뚝 소리 납니다. 아이고. 이게 왜 전에 개콘인가 그런 프로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순학진료사라고 왜 그런 분이 계셨는데 하여튼 딸이랑 둘이 나오는 프로였는데 딸이 무슨 얘기만 하면 엄마는 왜 이렇게 이걸 못해? 그러면 뭐하고 그러냐면 그 엄마가 얘기하는 게 내가 너 낳고 이렇게 됐어. 답이 다 그거예요. 아니 엄마는 왜 여기서 이거 이래? 그럼 내가 너 낳고 이렇게 됐어. 다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하늘이님도 나중에 딸한테 이제 그런 거죠. 야,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걔가 이제 커가지고서 엄마는 왜 무릎이 이렇게 아파?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내가 너 낳고 이렇게 됐어. 그렇죠? 예. 바로 이건데 이게 원인이 뭐냐면 왜 그러냐 이게 왜 이게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으려면은 치골이라고 있어요. 치골. 산도의 위쪽에 있는 치골이라는 데에 이렇게 거기는 섬유연골이랑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딱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관절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아기 머리가 나오려면 치골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치골이. 그 치골이 벌어지려면 여기가 인대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벌어지겠어요? 이게 말랑말랑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말랑말랑. 그쵸? 이게 말랑말랑해져야 되니까 아기 낳기 전에요. 온몸에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인대를 말랑말랑하게 바꿔놔요. 말랑말랑하게. 그 말랑말랑하게 바꾸니까 무릎도 말랑말랑하게 바꿔져 있지 않았겠어요? 인대 같은 데가 전부? 그러니까는 손상을 받았죠. 그래서 아프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원인은 아기 낳은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치료 어떡하냐, 이거. 이 치료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다음번에 한 번 더 말랑말랑해지면 그때 잘 치료받으면 다시 괜찮다는 거예요. 원래의 관절로 돌아가니까 말랑말랑해지면서 약간 관절이 어긋나서 그런 건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말랑말랑 한번 더 와서 그때 잘 치료받으면 도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우스갯소리인데 세 번째 아기를 낳으면 그때는 말랑말랑이 3번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덜 아프다 이런 뭐 속설도 있어요. 속설도 있지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게 말랑말랑한 게 연골이 말랑말랑해졌다가 원래대로 인대나 연골이 말랑말랑해졌다가 이게 어긋난 거거든요. 이게 관절의 원래 그게 그러니까는 논리적으로는 도수 치료를 받으셔야 돼. 이게 정확히 맞춰주는 거죠. 탁탁탁탁탁. 예? 논리적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대가 약해진 거 아니에요. 이게 말랑말랑해지고 약해진 거. 거기는 프롤로 주사. 인대를 프롤로 주사를 맞춰서 튼튼하게 하면서 약간 어긋난 건 도수 치료를 맞는다. 톡톡톡 맞춘다. 그러면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뚝뚝 소리 나잖아요. 그게 어긋나가지고 그렇거든요. 좀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릎만 아프신 게 아니고 뭐 허리 아프시고 목 아프고 뭐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아마 지금 저한테는 무릎만 말씀하시는데 아마 딴 데도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게 아기 낳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정말 힘들고요.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고귀하죠. 예. 아주 하늘이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진짜. 예. 그리고 이승현님,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 비만이었으나 지금은 비만을 많이 줄였습니다. 비만은 덜하나 덩치가 커서 체중이 많이 나가도 관절에 영향을 주나요? 이게 그래서 바로 요게 BMI라는 게 있어요. BMI, Body Mass Index. 이게 뭐냐면 체중을 자기 피부 표면적이 하고 나눠 보는 거예요. 그냥 키로보다는 체중을 표면적으로 나누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만도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러니까는 키 큰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가도 가벼운 거에 된 거죠. 그래서 BMI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 그러면은 이게 비만도가 된대요. 표면도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러니까는 덩치가 커서 체중이 많이 나가면 관절에 영향을 안 주겠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덩치가 내가 키가 엄청나게 큰데 최용만이란 옛날에 선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키가 2m 30이에요. 2m 30이면 그분이 100kg 안 나가겠어요? 당연히 100kg 나가야죠. 그리고 그분의 100kg는 가벼운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죠. 반면에 내가 키가 150이야. 근데 100kg야. 그럼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비만도 내지 그 BMI, 그러니까 BMI라는 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네, 답이 되셨어요, 좀? 네,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필로스님, 예, 안녕하세요, 필로스님,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앉았다 일어날 때 오른쪽 고관절 아픈 건 병일까요, 노화일까요? 66세입니다. 이게 맨날 그 일본에 일본에서 나온 시가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이 쓴 건데, 내가 병원에 2시간 기다렸네. 의사는 3분 진료받네. 퇴행성이라네. 이게 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퇴행성인데 못하러 이걸 2시간씩 기다려서 진료를 받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그 시를 볼 때마다 이게 진짜 이게 진단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노화는 다 있잖아요. 66세면. 그렇지 않습니까? 66세면 어느 정도 노화는 다 있을 수밖에 없고요. 퇴행성 변화 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필로스님 생각해 보실 게 오른쪽 고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온 분들은 다 아픈가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가 다 와 있는데 딴 분들은 안 아픈데 나는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병이겠죠, 병. 저는 이제 감히 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엑스레이를 우리가 이제 65세를 찍지 않습니까? 정상인들 뭐 다 찍고 그러면 반 이상 그 엑스레이의 변화 다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변화. 근데 그 중에 다 아프신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아프시기 때문에 요거는 노화가 있겠지만 병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난 그냥 노화니까 그냥 뭐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답이 좀 되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승현님, 예, 또 궁금하시구나. 눕거나 앉아서 발목을 펴고 발가락을 모으는 스트레칭을 하면 발목을 펴고 발가락을 모으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네 번째 발가락에 통증이 오고 발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뭔 문제인가요? 이거 이제 글쎄요. 이게 발가락을 모으는 스트레칭을 하면 발가락에 통증이 온다? 발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런 건 있습니다. 너무 막 스트레칭을 세게 하면 막 근육이 경련이 나서 발발발발발발 떨리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요거는 이게 짧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스트레칭을 안 하시면 큰 문제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 스트레칭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몸에 좀 이상한, 뭔가 어쨌든 발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뭐 좋은 건 아니지 않겠어요, 몸에? 굳이 이 스트레칭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게 무슨 발가락 스트레칭도 또 게다가 발가락 스트레칭은 벌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손가락 스트레칭은 이렇게 쫙 잡힙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주고 뒤로. 이게 스트레칭이지 손가락을 모으면 스트레칭이 아니거든요. 이게 스트레칭인데 그 스트레칭도 좀 방법도 이상하시고, 네,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뭔 문제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네. 요 답이 좀 부실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최종수님, 예, 안녕하세요, 최종수님, 네, 반갑습니다. 계속된 허리 통증으로 큰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셔야죠. 낫지 않으면. 진료를 보면 또 주사 치료가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 맞았던 주사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었는지 확인 중인데 확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겠죠. 첫 번째 거. 1차에는 안 적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가. 2차에도 안 적혀 있는데요. 예. 하여튼 여기 적어 놓으신 거에는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 있어요.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덱사메타손이라는 약이냐, 보통 덱사메타손, 베타메타손,
트리암시놀론 뭐 이런 것들이죠. 3차에는 스테로이드를 맞았고요. 1, 2차에는 없습니다. 네. 1, 2차 주사 성분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다면 7개월 정도 지난 지금에 서리의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를 맞아도 괜찮겠죠? 혹시나 부작용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닌데 허리 주사가 디스크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7개월이나 지났으면 스테로이드 맞으셔도 되겠죠? 중간에 무슨 다른 주사 안 맞았으면? 네. 스테로이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주사로서의 스테로이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주사를 맞는 거. 7개월이나 지났으면 뭐 스테로이드 한 2주 가요. 길면 3주? 많이 간다는 분은 한 3개월? 7개월이니까 뭐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닌데 허리 주사가 디스크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과 있죠? 이거 당연히 효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스테로이드는 이제 염증 작용만 억제하는 거고요. 물론 신경병도 좀 치료해 주는데 스테로이드가 아니라고 그래도 나머지 성분들 있잖아요. 지금 맞으신 거에 히루니다제라는 게 들어있어요. 히루니다제. 그 다음에 리도카인 염산염, 히루니다제. 요거 뭐냐면 히루니다제라는 거는 안에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늘러붙어 있는 걸 갖다 이렇게 녹여내는 약이거든요. 당연히 효과 있겠죠. 히루니다제만 맞아도 효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도카인은 뭐냐면 마취제예요, 마취제. 마취제가 무슨 놈의 효과가 있냐? 이거는 뭐냐면은 마취제가 일단 통증이 있는데 신경을 일시적으로 이게 차단시키거든요. 그럼 얘가 이 통증이라는 거는 일종의 경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련. 그러니까 신경에서 막 전기 신호가 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리도카인이 들어가면은 이 경련이 났던 거가 딱 가라앉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히루니다제와 리도카인만 들어가도 효과 있겠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생리식염수만 맞아도 효과 있을 거예요. 생리식염수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벌리니까. 근데 물론 생리식염수보다는 이제 히루니다제나 리도카인이 더 효과가 좋겠죠. 요즘은 뭐 포도당을 갖다 맞는 분도 있어요. 뭐 뉴랄 프롤로, 뭐 신경계 프롤로 주사라고. 뭐 그것도 나쁜 주사는 아닌데 스테로이드가 빠지니까 뭐 효과도 괜찮긴 한데 이제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좀 강력한 자극이라 좀 포도당 같은 게 이제 강력한 자극이라 좀 맞고 나서 아픈 분도 있고 해서 안 놓고 있는 편인데요. 이 여러 가지 주사가 있는데 하여튼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가도 효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으러 오신 분이 있어요. 허리 주사. 스테로이드 하나도 안 맞고 계세요. 스테로이드 맞아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좀 죄송스러운데 이게 퇴행성 변화가 오셔가지고 병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인데 오래되셔가지고요. 이게 무슨 주사를 맞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히루니다제랑 리도카인만 계속 맞고 계세요. 한 달 가였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분은 이제 전혀 몸에 해가 안 가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걸만 맞고도 버티죠. 예. 좀 이렇게 양을 많이 써가지고 약을 많이 쓰면 안에 늘러붙어 있는 게 쫙 녹아내거든요.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니고도요. 예. 필로스님이 안녕하세요. 예.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갑자기 손가락과 발가락이 동시에 쥐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쥐가 난다. 쥐가 나는 거는 경련인데요. 근육 경련이 있고 신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혈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혈관, 신경, 근육이죠. 근데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시에 쥐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글쎄요. 이거 원인이 셋 중에 한 가지라 저도 딱 꺼지고 말씀 못 드리겠네 이거. 그러니까 손가락이 쥐가 나고 발가락이 쥐가 난다. 이거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뭐 뭘 많이 해서 과도한 사용, 그러니까 반복적인 손상을 받아서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이렇게 딱 꺼지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라고 말씀드리면 못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거는 근육 경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많이 사용해서 많이 걸으면서 뭐 손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신 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계속 좀 심각하신 진단을 받아보셔야겠죠. 이게 뭐 다른 병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의사인 제가 좀 어려운 게 이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시에 쥐가 나는 이 증상은 사실 경증이잖아요. 별게 아닌 증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환자한테 굉장히 큰 증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냥 이게 쥐가 나는 게 이게 별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병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상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이거 일반적인 증상은 아니에요. 한 군데만 나야죠. 네. 답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예. 저도 진찰을 더 해야지 혹시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예. 하늘이님, 예, 안녕하세요. 아까 질문한 애기 엄마인데요. 이 통증이 쭉 계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아프시고, 아기가 아파서 산후조리 못해서 그런가 했네요. 둘째는 못 나와요. 고관절도 아파요. 아이고, 이 통증 계속됩니다. 치료 안 받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주사는 프롤로 주사, 네. 그 외에 그러니까 도수 치료 받아가지고 맞추시라고요.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근력 운동도 해주시고, 예. 통증 굉장히 오래 가요, 이거. 이거 아마 그냥 무릎만 망가진 게 아니고요. 이 허리나 이런 데가 배열이 잘못됐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쪽으로 무리가 가면서 망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정 치료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근데 또 애기라 이거 애기 길러야 되는데 이거 언제 또 병원 치료 받죠, 이거? 엄마가 너무 힘들어, 이거. 통증 좀 오래 가니까 빨리 치료 받으세요. 예. 아이고, 둘째는 못 낳고 고관절도 아프시고, 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몸에 그 인대가 늘어나가지고서 이렇게 돼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빨리 치료 받으세요, 가가지고. 좀, 아기 낳고 아프신 분이 많아요. 산후조리를 못해서 그런가 했네요. 예. 산후조리를 못해서 그런 면도 있죠. 이게, 예. 산후조리랑도 관련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몸이 이제 그 관절 같은 게 이렇게 노골노골해져 있잖아요. 약해져 있는데, 이때 이제 산후조리를 못했다는 얘기 뭐냐면, 그때 무슨 걷거나 뭘 많이 무리를 줘야 돼요. 좀 줘야 되는데. 그러면 무리가 간 관절이 아프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산후조리 못한 거랑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치료받으시는 걸 원하고요. 예. 필로스님께서 또 질문, 그럼 무슨 과를 가야 되냐. 이게 항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 전문의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과에 가면 알 수가 있냐? 무슨 과에 가면? 그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대답 드리기 어렵죠? 이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보는 과에 가는 게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통증의학과를 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통증의학과를 가셔야죠. 그렇다면 정형외과나 무슨 재활의학과에서는 이거 안 보냐? 그렇진 않습니다. 신경과에서도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 과를 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 클리닉이란 거에 대해서 제가 정의 내리는 거는 이제 이 통증의 원인을 밝혀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의 증상만 치료하는 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쥐가 났다는 얘기는 요거는 이제 그 통증 클리닉을 가시든지 아니면 정형외과 가시든지 해가지고서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야 돼요. 예, 대답이 되셨습니까? 물론 내과에서도 보나? 예, 내과에서도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되게 뭐 통증이나 무슨 정형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하늘이 저도 통증의학과인가요? 예, 뭐 통증의학과 가셔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고, 뭐, 하늘이님 요즘 뭐 도수치료나 무슨 프롤로 주사 많이 놓으니까. 근데 이제 프롤로 주사 같은 것들보다 프롤로 주사도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통증의학과에 가시면 주사 놔드리죠. 프롤로 주사를 저희들이 옛날에 많이 놨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프롤로 주사는 원래 그 재활의학과 그 교수님 먼저 도입하셨고요. 근데 먼저 도입하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롤로는 참, 어느 과에서 먼저 시작했지? 어쨌든, 예. 뭐, 그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통증의학과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늘이님, 예. 대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우킴이라고 읽어드리면 돼요? 오우킴? 네, 안녕하세요. 오김님. 네. 원장님, 수술 시에 무통주사가 맞지 않는 경우 환자는 어떤 진통제를 쓸 수 있나요? 무통주사만 맞으면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요. 아이고. 무통주사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때문에 맞지 않는지를 찾아내야 되죠. 되게 무통주사 중에 마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마약? 그쵸? 그러니까 무통주사 안에 성분이 몇 가지 들어있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무통주사에 어떤 성분이 나한테 이렇게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지를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빼고
그 마약이 만약에 그렇게 그렇다면 마약이 아닌 다른 진통제를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마약이 아니고 다른 진통을 썼는데 그랬다면 그때 마약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무통 주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으면 마약인 경우가 많으니까 요걸 갖다가 마약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렇게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게 마약의 부작용이면 그 마약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주사를 맞으셔도 돼요. 그럼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이건 좀 제가 대답을 잘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 네. 예, 일단 예, 하여튼 한 달이 지났는데, 전 정말 요즘 병원이 걱정됩니다, 지금.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고, 저희 병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학병원들 너무너무 걱정돼요. 이게 빨리 의료계 전체가 또 걱정되기도 하고요. 참 걱정됩니다. 이게 응급실 의사들 이제 지쳐가지고 응급실 전문의들이 지쳤잖아요. 지금 막 당직 쓰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추석 지나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돼 너무 죽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인간인지라 체력의 한계가 도래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빨리 의료 사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니 어떤 식으로든지요. 하여튼 빨리 이게 정상 진료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예. 참 감사드리고요. 이번 달 저 또 만나뵈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얼굴도 이렇게 막 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예. 모습은 못 봤지만 그래도 여러분 참 반갑고요. 다음 달에 또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